강원도 정선군의 작은 마을 청송리. 10년 만에 돌아온 이 마을에서 이수진은 오래된 친구 김하늘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모이자. 옛날처럼 그냥 놀자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수진은 김하늘이 그날 이준혁도 온대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렸다. 이준혁, 어릴 적 그녀의 마음속에 늘 자리했던 그 남자였다. 이수진은 새벽 기차를 타고 청송리에 도착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든 보온병과 살짝 흔들리는 가방이 들려 있었다. 여름이 막 시작된 날씨는 푸른 풀내음과 축축한 흙냄새로 가득했고 하늘에는 마치 어설픈 화가가 그린 듯 불확실한 구름들이 떠 있었다. 김하늘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낡은 한옥이었다. 초록색 창살이 낡아 바랜 채 하얀 데이지 무늬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이미 익숙한 얼굴들이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이준혁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어른스러워진 모습이었다. 단정한 흰 셔츠를 약간 풀어헤치고 다크 네이비 청바지를 입은 모습은 마치 소설 속 주인공 같다. 땀에 반짝이는 목덜미가 낯선 듯 익숙했기에 그녀는 슬쩍 쇄골 라인에 눈길을 뗄 수 없었다. 수진이야. 그가 다가오며 웃었다. 안 올 줄 알았어. 그녀는 수줍게 고개만 끄덕이며 그를 조심스레 안았다. 친구처럼만 보이길 바랐지만 그의 손이 등 뒤에 머무른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다. 아니, 아마 기분 탓이겠지. 저녁은 안개 속에 흐릿했다. 바비큐를 구워 먹고 어설픈 보드게임을 하며 옛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준혁은 가끔씩 웃을 때 무심코 그녀의 무릎을 스치는 손길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 시선 하나하나가 이수진의 마음을 떨리게 했다. 해가 지자 김하늘이 호숫가 산책을 제안했다. 모두가 흩어져 걸었고 이수진과 이준혁은 조금 떨어져 뒤따랐다. 그 사이엔 어딘가에 걸린 가느다란 실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호숫가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샌들을 벗고 차가운 물에 발목까지 담갔다. 얇은 면 원피스가 다리에 달라붙어 조금은 민망했지만 그게 더 묘한 긴장감을 주었다. 이준혁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서서 조용히 말했다. 너 거의 안 변했네. 무슨 뜻이야? 그냥 그대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진아. 그 이름, 그가 부르는 그 부드러운 이름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다. 그가 다가와 어깨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추워. 고개를 저으며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숨결과 담배 냄새, 민트 향이 어우러져 마음을 흔들었다. 입술이 볼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거의였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 돌아가자. 곧 혼날 거야. 그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옥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이불과 간식을 챙겨 작은 정자에 모여 있었다. 김하늘은 그녀를 보고 윙크하며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넸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 흩어진 후 이수진은 혼자 베란다에 남았다. 비에 젖은 마을 길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따뜻한 플라넬 셔츠를 어깨에 걸쳐 주었다. 돌아보니 이준혁이었다. 너무 가까워서 심장 소리가 그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되었다. 그때 그냥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가 낮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 못하겠어.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자 이수진은 알았다. 이제부터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청송리엔 빗방울이 차분히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느지막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는 아직도 빗방울이 살며시 떨어지고 있었다. 김하늘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안을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옛날 방식으로 찜질방 할 거야. 솔과 꿀 준비해놨으니까 기대해. 저녁이 되자 바깥은 제법 쌀쌀해졌다. 이수진은 연한 커피색 긴 셔츠에 가벼운 면 반바지를 입고 머리는 대충 묶었다. 맨발로 나무 마루를 딛는 감촉이 차가웠지만 그런 소박한 차림새가 그녀를 어딘가 모르게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에 이준혁은 자꾸만 눈길을 주었다. 찜질방은 집 뒤쪽 깊은 곳에 있었다. 낡은 나무 건물이지만 아직도 열기가 가득했다.
김하늘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이 이준혁과 친구들이 장작을 넣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이수진과 이준혁은 우연히 둘만 남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공기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찜질방안은 뜨거운 김으로 가득 찼고 따뜻한 나무 바닥이 몸을 감싸 안았다. 이수진은 아래 선반에 앉아 무릎을 가슴에 붙였다. 이준혁은 수건 하나만 걸친 채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마른 몸매와 키가 어릴 적 기억 속 모습과는 또 달랐다. 살짝 솟은 가슴털과 뚜렷한 쇄골 라인은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선명한 기억이었다. 왜 그렇게 쳐다봐? 그가 웃으며 물었다. 그냥 내가 초등학교 때랑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중이야. 확실히 더 흥미로워졌지. 장작 위에 물을 뿌리자 김이 확 올라왔다. 뜨거운 김이 피부를 감싸자 이수진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이준혁이 조용히 다가와 나무 선반이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져 그녀의 숨도 가빠졌다. 그와의 거리는 손 한 뼘 차이였지만 그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을 만들었다. 기억나? 내가 떠날 때 내가 무슨 말을 못했는지. 그가 조용히 시작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몸을 돌렸다. 말하지 마. 지금은 말이 필요 없어. 그는 그녀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이수진은 그의 손을 덮어주며 묵묵히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 사이엔 말보다 몸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후 이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장작을 보충하러 나갔다. 그녀는 남아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수건이 마루에 떨어졌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이수진은 다시 베란다로 나갔다. 연한 셔츠를 입고 맨발에 담요를 둘러쓴 채 그곳에서 이준혁과 마주쳤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올 줄 알았어. 올 수밖에 없었지.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담요를 건넸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무언가가 진지하게 시작됐음을 느꼈다.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맞닿았지만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말을 나눈 듯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마치 유령이 지나간 듯 조용했다. 김하늘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나타나지 않았다. 부엌엔 반쯤 마신 차 한 잔과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우리가 숲에 딸기 따러 갔다가 점심때 돌아올게. 이수진은 혼자였지만 이준혁이 홀로 거실 창가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검은 트레이닝 팬츠에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무심한 듯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늑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이어폰 하나를 빼고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게 다 운명인가 봐.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면 김하늘이 우리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고 하늘이는 뭐든 다 알고 있잖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바깥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바람에 그녀는 긴장하며도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어느새 셔츠 밑단이 살짝 올라가 허벅살이 드러났다. 고이든 우연이든 그 장면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 내가 언제나 좋아했던 게 뭔지 알아? 그가 갑자기 말했다. 뭐, 진짜인 거야? 지금처럼 가식 없이, 꾸밈 없이. 그 이름, 수진아가 다시 한번 그녀의 마음속을 울렸다. 그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흐르고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만을 느꼈다. 그 순간 문이 딸깍 열리며 김하늘이 복도에 나타났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이제 다 알겠네 라고 말하며 아무 말 없이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이수진과 이준혁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맴돌았다. 그날 하루는 안개 속에 갇힌 듯 흐릿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공기는 무겁고 무언가가 틀어져 있었다. 김하늘은 밤늦게 복도에서 이수진에게 다가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이건 우리가 끝내지 못한 오래된 이야기야. 아니면 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덫에 걸린 걸지도 몰라. 나중엔 숨 막힐 거야. 이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밤, 비가 내리는 소리에 잠이 깬 그녀는 창가에서 누군가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자 젖은 검은 후드티 차림의 이준혁이 서 있었다. 같이 가자. 보여줄 게 있어? 그가 속삭였다. 그들은 집 뒤 창고로 향했다. 자전거와 오래된 가구를 보관하던 그곳은 조용하고 어두웠다. 이준혁이 손전등을 켜고 구석에 놓인 낡은 매트리스에 앉았다. 여기서 내가 무서웠을 때 우리 둘이 숨었잖아. 기억나? 지금은 안 무서워.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가와 입술을 그녀에게 천천히 맞추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김하늘은 차갑고 냉정하게 변했고 친구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이수진과 이준혁을 힐끔거렸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단지 그저 함께였다. 하지만 정선의 여름밤처럼 숨막히던 그 순간 모두의 마음속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오래된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김하늘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은 다 같이 다락방 정리할 거야? 모두가 모여 먼지 가득한 다락방으로 향했다. 낮은 천장과 거미줄, 오래된 가구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수진과 이준혁은 박스와 낡은 사진첩을 들어 올렸다. 이준혁은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굵은 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선명하게 드러나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다 무거운 상자가 그녀 발밑으로 떨어졌다. 아프진 않았지만 깜짝 놀라 소리를 냈다. 이준혁이 재빨리 내려와 어디 아파? 라며 걱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살폈다. 그의 손이 살짝 스친 부위에 붉은 멍 자국이 올라와 있었다. 차가운 손끝이지만 그의 터치는 부드러웠고 그녀는 몸을 살짝 떨었다. 미안해. 내가 받았어야 했는데. 그의 눈빛은 죄책감과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다. 괜찮아. 그 순간 다락방 문이 열리며 김하늘이 나타났다.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나가줄래? 다 끝났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이수진은 먼지 묻은 손을 털며 말했다. 내가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건 동화가 아니야? 현실이야, 수진아. 여기선 찜질방과 창고만으로 계속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남의 인생 감독 노릇하고 싶었던 거라면 그만둬. 김하늘은 콧방귀를 뀌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이수진과 이준혁은 호숫가에 앉아 조용히 돌멩이를 물에 던졌다. 물보라가 퍼질 때마다 둘 사이 긴 침묵이 깨졌다. 내가 괴롭힘 당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준혁이 말했다. 지나갈 거야. 만약 안 지나가면 그럼 떠나자.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엔 김하늘과 몇 명의 친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배심원처럼 그들을 응시했다. 기수진은 이준혁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나섰다. 뭘 듣고 싶어? 우리가 사귀냐고. 응,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야. 같이 잤냐고.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그들은 침묵했고 부탁했다. 우릴 방해하지 말아줘. 그때 친구 중 한 명인 박동재가 말했다. 만약 이번이 또 다른 여름 놀이이면 수진아, 상처 주지 마. 그도, 너도.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었고 두 사람은 정원에 담요를 깔고 누웠다. 이준혁은 브라스키 시인의 시를 낭독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그녀의 발목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그녀는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속옷 없이 그 아래로 스며드는 그의 손길이 더욱 감각적으로 다가왔다. 이 모든 게 끝난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만약 끝나지 않는다면 그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입술에 다가갔다. 긴 키스는 여름땀과 긴장감으로 짭짤했다. 하지만 한밤중 누군가가 그들 뒤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이수진은 벌떡 일어났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나무 사이로 드리운 그림자와 무언가 깨진 듯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혁이 사라졌다. 처음엔 오래된 습관처럼 새벽 산책을 간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전화기도 없이, 두도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진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담배 사러 간 거 아니야? 친구 동재가 말했지만 자신도 믿지 못하는 듯 했다. 이수진은 김하늘에게 물었다. 그가 어디 있냐고, 내가 보모냐? 김하늘은 무심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수진은 숲가를 수색했다. 오래된 양수장 근처까지 돌아다녔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수색은 조용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준혁은 사라졌다는 것을. 이수진은 다시 호숫가로 향했다. 차가운 풀밭에 들이운 원피스가 발에 걸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호수는 고요했고 물 위에 그의 운동화 한 짝이 떠 있었다. 먼지와 이끼가 덮인 채였다. 그녀는 소리 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신발 속에는 구겨진 편지가 있었다. 의수진아, 내가 이걸 읽는다면 난 내가 평생 두려워했던 곳으로 간 거야. 양수장 숲 뒤에 버려진 집이 있다는 얘기 기억나? 어젯밤 꿈에 그 집이 나타났어. 너는 창문에 서서 소리쳤고 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 화내지 마, 반드시 돌아올게. 끝. 그녀는 신발을 움켜쥐고 뛰기 시작했다. 모두 이미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그는 숲으로 갔다. 이수진은 숨을 크게 쉬며 말했다. 혼자. 김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아무도 거기 안 가. 어릴 적부터 그곳엔 광산 함몰지와 실종 사건이 많았어. 하지만 이수진은 듣지 않았다. 손전등과 재킷을 챙겨 다시 숲으로 뛰어들었다. 숲은 소리를 삼키고 발밑에선 썩은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차가운 공기가 냉장고 안처럼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감으로 걸었고 곧 낡은 집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울어진 지붕, 검은 창문 구멍들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려보는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눅눅한 냄새와 세월의 흔적이 밀려왔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딛자 어딘가에서 낮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위층에 있어.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 발핌이 흔들리고 그녀는 겨우 균형을 잡았다. 다락방 구석에서 그는 있었다. 살아 있었다. 젖은 몸과 떨리는 눈빛으로 왜 떠나지 못했어? 누군가가 날 붙잡았어. 하지만 이제 넌 여기 있어? 그가 속삭이며 손을 뻗었다. 이수진은 그를 끌어안았다. 내가 널 찾았어. 이제 괜찮아. 둘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문턱 근처에서 그가 멈춰섰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너 정말 수진이 맞아.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미쳤어. 내가 없는 동안 누군가 내 이름을 반복했어. 꼭 너 같았는데 너는 아니었어.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그 순간 집의 어두운 복도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울렸다. 수진아, 마치 숲속 깊은 곳에서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달렸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모닥불 앞에서 모두 침묵했고 김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그곳에선 두 번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 이수진은 이준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어느새 해가 저물고 어두운 숲길을 따라 이수진과 이준혁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숲속에서 들려온 그 이상한 목소리와 다락방에서 마주한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준혁아, 저 목소리 진짜 사람이었을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모르겠어. 분명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이 마을엔 숨겨진 비밀이 너무 많아.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김하늘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너희 그 집에 다녀왔구나. 김하늘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집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지? 준혁이 냉정하게 물었다. 김하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집은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였다. 광산 붕괴 사고 이후로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어. 심지어 몇몇은 미쳐서 돌아오기도 했지. 그럼 우리가 들은 목소리는? 수진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그건 그 집에 갇힌 영혼들이라고들 해.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라. 김하늘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덧붙였다. 너희가 그곳에 간 이후로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어. 무언가 깨진 것 같아.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준혁이 속삭였다. 우리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더 깊이 파헤쳐야 해. 수진의 눈에는 결의가 번뜩였다.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아는 오래된 기록들을 찾아볼게. 그리고 내일 밤 다시 모이자. 그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하지만 그 밤 집안에는 잠들지 못하는 불안과 긴장만이 가득했다. 바깥에선 바람이 점점 세차게 불었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수진. 어디선가 낮고 으스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검은 형체가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다음 밤 그들은 어떤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인가? 어둠 속에 가려진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튿날 밤 이수진과 이준혁 그리고 김하늘은 마을 도서관의 낡은 자료실에 모였다. 먼지 쌓인 고문서와 신문 스크랩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김하늘은 조심스럽게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이건 30년 전 마을 광산 붕괴 사고 관련 기록이야. 사고 이후 그 집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대.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집이라 부르며 피했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준혁이 일기장을 넘기며 말했다. 여기 보면 사고 후에 실종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부는 미친 듯 집 근처를 배회하다 결국 사라졌대. 그리고 그 집엔 기이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져. 이수진은 사진 속 낡은 집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본 그 목소리, 그리고 그림자. 단순한 환상이 아닐 수도 있겠네. 김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에선 시간이 왜곡된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야? 마치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준혁은 문득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그 집의 비밀을 밝혀내고 그곳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거야. 의수진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 이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야 해. 세 사람은 다음 날 밤 준비를 마치고 다시 그 낡은 집으로 향했다. 손전등과 카메라, 그리고 김하늘이 가져온 오래된 부적을 챙겼다. 숲길은 더욱 음산했고 바람은 마치 그들을 경고하는 듯 울부짖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집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조심해. 여긴 그냥 집이 아니야. 김하늘이 낮게 경고했다. 그들은 집 안 곳곳을 살피며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벽에 그려진 의미 모를 기호들, 바닥에 흩어진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한쪽 방에 놓인 낡은 거울 앞에서 이준혁이 멈춰섰다. 이거 봐, 여기 뭔가 있어. 거울 표면에 손을 대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거울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오수진아. 여기에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집에 감춰진 미스터리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 불빛이 깜빡이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깊고 어두운 비밀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